보통 사람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은 수십 년 동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가운데 하나인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조금 이상한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건물을 완성하기도 전에 그 안에 들어갈 컴퓨터가 이미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데이터 센터를 계획하고 설계해 완공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데 AI 반도체는 거의 매년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 오늘 가장 최신 GPU에 맞춰 냉각 설비를 설계해도 문을 열 때쯤이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칩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AI 인프라 기업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칩을 구하지 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조 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 몇 년 만에 새로운 AI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시스템을 준비하는 업계에서도 데이터 센터 신축에는 4에서 5년이 걸리는 반면 AI 플랫폼은 1년 단위로 바뀌고 있다는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를 보면 이 걱정이 왜 커졌는지 알 수 있죠. 블랙을 기반 AI 렉 하나가 약 132kW 수준의 전력을 사용했다면 베라루빈 세대에서는 최대 227kW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불과 한 세대가 바뀌는데 렉 하나가 감당해야 하는 전력과 냉각 용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2028년 무렵 렉 하나가 1MW에 접근할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데이터 센터 한 줄에 들어가던 전력을 앞으로는 서버렉 몇 개가 먹어버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죠. 엔비디아는 최근 베라루빈 시스템의 생산 확대에 들어갔고 구글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오라클, 코어위브 같은 기업들이 이미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기업의 경쟁은 더 좋은 칩을 발표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칩 수천 개를 한 건물 안에 넣고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릴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누가 먼저 만들어내느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 센터라는 건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센터를 서버가 들어가는 거대한 창고처럼 생각하기 쉽겠지만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는 서버를 보관하는 건물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AI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올해 들어온 칩보다 내년에 들어올 칩이 더 많은 전력을 쓰고 그 다음 세대는 또 더 높은 밀도로 배치가 되죠. 그런데 건물의 벽과 배관과 냉각 설비를 GPU가 바뀔 때마다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산업의 중요한 질문은 오늘의 서버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가 아닙니다. 아직 나오지도 않은 다음 세대의 서버까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킬 것인가입니다. 자, 이 질문 때문에 냉각 기술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냉각은 서버를 구입한 뒤 붙이는 부대 설비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어떤 냉각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 건물 안에 넣을 수 있는 AI 연산량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냉각 능력이 높아지면 서버 사이의 간격을 줄일 수 있고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연상 장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열 칩이 등장을 했을 때 기존 데이터 센터를 더 오래 활용할 가능성도 커지는 거죠. 냉각이 비용을 쓰는 설비에서 AI 공장의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설비로 올라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변화의 가장 극단적인 지점에서 액침 냉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버를 액체에 넣는다는 익숙한 그런 장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액침 냉각의 진짜 가치는 서버가 액체 속에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공기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데 있죠. 공기는 건물 안의 넓은 공간을 돌아다니며 열을 운반해야 하지만 액침 냉각에서는 서버 전체가 절연성 냉각유와 직접 만나게 됩니다. 칩뿐 아니라 메모리와 전원부, 기판 곳곳에서 발생한 열까지 동시에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더 조밀하게 배치할 수 있는 새로운 설계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최근 액침 냉각 연구의 방향도 단순히 얼마나 차갑게 만들 수 있는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냉각유를 사용하고 어느 온도에서 순환시키고 탱크 안에 서버를 어떻게 배치해야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많은 열을 옮길 수 있는지를 인공지능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올해 발표된 연구에서는 액침 냉각 시스템 자체를 머신러닝으로 최적화하고 냉각유의 특성과 공급 온도를 조정해 냉각 전력까지 크게 줄이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AI가 그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액침 냉각은 더 이상 실험실 안에 특이한 아이디어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슈퍼컴퓨터와 고성능 연산시설에 액침 냉각이 실제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업계에서는 액침 냉각을 미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까운 시기의 운영 조건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액침 냉각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과 설계 규격을 만들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는 거죠. 이건 기술이 연구실을 떠나 산업의 규칙을 만드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액침 냉각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지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서 가족이 늙고 생활이 바뀌어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집을 원하죠. AI 데이터 센터도 이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음 GPU가 나올 때마다 건물을 다시 지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이 바뀌어도 계속 새로운 AI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 것인가. AI의 발전 속도를 늦출 수가 없다면 결국 건물이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 킬로와트, 언젠가는 메가와트급 연산 장비가 한 4개 들어오는 시대가 온다면 데이터 센터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서버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얼마나 뜨거운 미래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액침 냉각은 바로 그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입니다. AI가 세대를 바꿀 때마다 건물을 버리지 않도록 더 강력한 컴퓨터가 등장해도 데이터 센터가 다시 한번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액침 냉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서버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AI의 업그레이드 수명은 짧아지고 있지만 AI를 담아낼 인프라의 수명은 오히려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는 곳에서 새로운 냉각 산업화의 기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액침 냉각과 연결한 핵심은 SKM무브입니다. SKM무브는 고급 윤활기유와 윤활유를 만들어 온 유체 전문 기업이죠. 오랜 기간 쌓아온 기유 정제와 점도 제어, 산화 안정성, 그리고 열 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액침 냉각유 개발에 나섰습니다. 액침 냉각유는 단순히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름이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서버의 플라스틱과 고무, 케이블, 금속 부품과 장기간 접촉을 해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죠. 높은 온도에서도 쉽게 산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열을 빠르게 흡수하면서도 펌프가 무리 없이 순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점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화재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높은 인화점과 작업자의 안정성도 필요하죠.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유체의 분자 구조와 첨가제, 장기 안정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SKM무브가 가진 고급 윤활기유 기술이 액침 냉각에서 중요한 이유입니다. SKM무브는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액침 냉각유를 개발했고, 액침 냉각 전문 기업인 그린 레볼루션 쿨링에 지분을 투자를 했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조와 냉각 시스템을 운영하는 글로벌 전문 기업의 생태계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이 연결은 LG전자와의 협력으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LG전자가 칠로와 냉각수 분배 장치 통합 제어를 담당을 하고, 그린 레볼루션 쿨링이 액침 수조를 제공하면서 SKM무브가 냉각유를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세 기업이 하나의 완성된 액침 냉각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가진 가장 강력한 요소는 냉각유만이 아니죠. SKM무브는 SK온과 합병을 한 뒤 SK온 내부의 독립기업 체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터리셀과 냉각유 기술이 한 조직 안에 들어오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액침 냉각의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검증된 전련성과 열 전달 기술을 배터리팩에 적용할 수 있고, 배터리에서 축적한 화재 억제와 열 폭주 관리 기술을 데이터 센터 냉각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액침 냉각유 한 제품이 서버와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열 관리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죠. SK이노베이션은 액침 냉각 사업을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는 본업 기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SK이노베이션은 매출 29조 1,572억 원, 영업이익 3조 4,87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SKM무브의 영업이익은 6,919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죠. 이 숫자가 액침 냉각 매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고급 윤활기유 수익성과 글로벌 공급망이 만들어낸 실적이죠. 그러나 강한 기존 사업은 액침 냉각유 개발과 실증, 글로벌 고객 인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확인할 핵심은 LG전자와 그린 레볼루션 쿨링이 진행하는 실증이 실제 데이터 센터 공급 계약으로 이어지는지입니다. 냉각유는 액침 수조를 한 번 판매하고 끝나는 장비와 사업 구조가 다릅니다.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는 동안 냉각유의 상태를 관리해야 하고, 증발과 오염, 성능 변화에 따라서 보충하거나 교체를 해야 하죠. 서버 수와 액침 수조가 늘어날수록 초기 공급뿐 아니라 유지 관리 수요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대규모 종합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액침 냉각 사업 하나가 전체 실적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 냉각유를 작은 테마 사업으로 끝내지 않고 글로벌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자본과 제조 능력, 해외 공급망을 갖추고 있죠. LG전자가 전체 냉각 시스템을 통합할수록 그 안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냉각유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전자 액침냉각 연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국내 상장사를 찾는다면 SK이노베이션을 빼놓기 어려운 이유이죠. 두 번째 종목은 K엔솔입니다. 액침냉각 시장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냉각유와 냉각유를 담는 수조부터 떠올릴 겁니다.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액침 냉각을 설치를 하려면 수조 밖에서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수조가 놓을 공간을 설계하고 냉각유가 순환할 배관을 연결하고 냉각수 분배 장치와 열 교환기를 배치를 하고 뜨거워진 열을 외부로 방출할 드라이 쿨러나 냉각 탑을 설치를 해야 하죠. 서버 교체와 유지 보수를 위한 동선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바닥 하중과 누액 대응, 전력 설비, 온도와 습도 관리까지 하나의 현장 안에서 맞춰야 하죠. 액침 냉각은 수조를 구매하는 사업이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다시 구성하는 사업입니다. K엔솔의 가능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오는데요. K엔솔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의 산업용 클린룸, 2차 전지 공장의 드라이룸, 바이오 클린룸을 설계하고 시공을 해왔습니다. 온도와 습도, 공기 흐름, 미세먼지, 압력 차이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설을 오랫동안 다뤘다는 거죠. K엔솔은 장비 한 대를 납품하는 방식보다 여러 설비를 연결해 고객이 요구하는 환경 전체를 만드는 사업에 더 익숙합니다. K엔솔은 데이터 센터 사업 영역에 단상 액침 냉각 시스템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도성 냉각액에 서버를 담그고 냉각수 분배 장치로 액체를 순환시키면서 냉각액이 흡수한 열을 드라이 쿨러나 냉각 탑으로 방출을 하는 구조이죠. 여기서 단상 액침 냉각과 이상 액침 냉각의 차이를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상 액침 냉각은 냉각유가 끓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상 액침 냉각보다 구조가 단순하고 서버를 꺼내 정비하기도 비교적 수월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액침 냉각을 처음 도입할 때 접근하기 좋은 방식이죠. K엔솔의 논리는 LG전자와의 직접적인 공급 관계가 아니라 LG전자가 보여준 시장 변화가 실제 현장에 적용될 때 필요한 구축 능력에 있습니다. LG전자가 냉각판과 냉각수 분배 장치, 칠러를 제공하더라도 데이터 센터마다 건물 구조와 전력 용량, 외부 기온, 서버 배치가 다 다릅니다. 표준 장비를 실제 현장에 맞게 설계하고 설치하며 시운전하는 기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K엔솔은 클린룸과 드라이룸 사업을 통해서 설계부터 제작, 설치까지 연결하는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겁니다. 액침 냉각이 연구실의 시험 장비에서 대형 데이터 센터의 설비로 이동할수록 이런 현장 수행 능력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K엔솔을 볼 때는 기대와 현재 숫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K엔솔의 매출을 중심은 여전히 클린룸과 드라이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 시스템의 첫 고객이 누구인지, 실제 수주 규모가 얼마인지, 수조와 냉각수 분배 장치 가운데 어느 부분을 공급을 하는지,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K엔솔은 기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계와 장부의 매출이 찍히는 단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이 불확실성만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첫 수주가 확인이 될 경우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기존 클린룸과 드라이룸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넓어질 수 있는 구간이란 거죠. K엔솔은 규모가 큰 종합에너지 기업보다 액침 내각 사업의 성장이 전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대신 실제 계약과 매출 확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LG전자가 냉각 시장의 기술 표준을 높이고 국내 데이터 센터들이 직접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을 도입하기 시작을 한다면 현장에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K엔솔의 역할도 함께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GS입니다. GS의 핵심 에너지 계열사인 GS 칼텍스는 냉각유를 발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하면서 검증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액침 냉각유를 상용 제품으로 출시한 뒤에 삼성 SDS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후 LG U+ 평촌 데이터 센터의 실증 공간에도 냉각유를 공급해서 인공지능 서버의 안정성과 냉각 효율을 검증을 하고 있죠. 미국 서버 제조기업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도 협력을 해서 대전기술연구소의 핵심 냉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실제 인공지능 서버를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GS 칼텍스의 액침 냉각유는 폴리알파 올레핀을 주요 소재로 사용을 합니다. 폴리알파 올레핀은 전투기 전자장비의 냉각제와 산업용 윤활유, 화장품 원료 등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소재입니다. GS 칼텍스 제품은 인하점이 250도 이상이어서 고온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높였고 서버 부품과 장기간 접촉하는 환경을 고려해서 안정성과 인체 영향을 함께 설계를 했습니다. GS 칼텍스의 강점은 액침 냉각 한 방식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GS 칼텍스는 GPU 위에 냉각판 안으로 흐르는 직접 액체 냉각용 유체도 출시를 했죠. 액침 냉각유와 직접 액체 냉각유를 모두 보유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어떤 냉각 방식을 선택을 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제품 구성을 갖춘 것이죠. 이 선택은 LG전자의 전략과 닮아 있는데요. LG전자도 직접 액체 냉각과 액침 냉각을 경쟁 기술로 보지를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직접 액체 냉각이 먼저 커지고 더 높은 전력 밀도가 필요한 환경에서는 액침 냉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두 기술을 동시에 준비를 하죠. GS 칼텍스도 같은 방향으로 냉각유 제품군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세계이동통신 전시회에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났죠. LG유플러스가 구성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전시 공간에서 LG전자는 직접 액체 냉각을 담당을 하고 GS 칼텍스와 GST는 액침 냉각을 선보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를, LS 계열은 전력 설비를 담당을 했습니다. 한 기업이 모든 장비를 혼자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각 분야의 기술을 결합해 하나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생태계가 제시가 된 거죠. GS 칼텍스는 냉각유 공급을 넘어 데이터 센터 설계 단계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GS건설과 SDT가 참여한 협력 구조에서 GS 칼텍스는 냉각유와 전 생애 주기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합니다. GS건설은 대규모 액침 냉각 시스템을 고려한 데이터 센터 설계와 사전 제작 모듈 공법을 개발을 하는 거죠. SDT는 액침 냉각 수조를 공급을 하고 운영 데이터를 확보를 하죠.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 GS는 냉각유 한 통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설계 단계부터 어떤 냉각유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수조와 건축 설비를 함께 최적화하며 운영 기간 동안 냉각유 상태를 관리하는 장기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GS 칼텍스는 액침 냉각유 제품을 데이터 센터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군을 세분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서버에서 검증한 냉각유를 배터리 열 관리로 확장을 하고 배터리에서 축적한 안정성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 센터 고객에게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GS를 평가할 때도 냉각 사업의 현재 비중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GS는 정유와 발전, 유통, 건설 등 거대한 사업을 보유한 지주사입니다. 액침 냉각유가 현재 GS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편입니다. 하지만 GS 칼텍스는 제품 출시와 데이터 센터 공급, 서버 제조사 공동 시험, 직접 액체 냉각유 출시, 데이터 센터 설계 협력까지 상업화의 단계를 차례차례로 넓게 밟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액침 냉각이라는 이름을 사업 계획에 넣은 기업과 실제 냉각유를 서버가 가동되는 현장에 넣은 기업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GS에서 확인할 변화는 공급 횟수와 공급량입니다. 한 번의 실증이 반복 공급으로 이어지는지, 국내 데이터 센터에서 해외 데이터 센터로 고객이 확대가 되는지, 직접 액체 냉각유와 액침 냉각유 매출이 별도 사업으로 성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숫자가 구체화가 되면 GS 칼텍스의 윤활유 사업은 자동차와 산업기계 중심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열 관리까지 영역을 넓히게 되는 거죠. 이제 냉각 산업의 자리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면 세 종목은 같은 액침 냉각 관련주로 묶이지만 맡고 있는 역할은 다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전자와 그린 레볼루션 쿨링을 연결하는 냉각유 생태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K엔솔은 수조와 배관, 열 교환기와 외부 냉각 설비를 실제 현장에 구현할 수 있는 구축 역량을 준비를 하고 있죠. GS는 냉각유를 실제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고 직접 액체 냉각유와 액침 냉각유, 데이터 센터 설계 기술을 하나의 사업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이 세 갈래를 연결하면 액침 냉각 시장의 전체 구조가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조가 있어도 냉각유가 불안정하면 서버를 담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냉각유가 있어도 열을 외부로 내보낼 배관과 열 교환기
칠러가 없다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장비와 소재가 준비가 돼도 실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장기간 운영한 데이터가 없으면 대형 고객은 쉽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냉각유와 장비, 현장 구축, 실증 경험이 동시에 쌓여야 시장이 열립니다. LG전자가 보여준 변화는 냉각 장비 한 종류의 성공이 아닙니다. 냉각이 데이터 센터의 부속 설비에서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결정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올라왔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LG전자는 엔비디아 검증을 통해 현재의 직접 액체 냉각 시장에 진입을 했고 SKM무브와 그린 레볼루션 쿨링을 연결해 미래의 액침 냉각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냉각판에서 칠러까지, 장비에서 제어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액체 냉각에서 액침 냉각까지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 거대한 시장의 문을 열수록 그 뒤에서는 냉각유와 수조, 배관과 열 교환기, 데이터 센터 설계와 운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기회도 함께 넓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액침 냉각 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액침 냉각이라는 단어를 발표 자료에 넣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 냉각유를 만들었는지, 실제 서버를 담궈서 검증을 했는지, 실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 설치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SK이노베이션에서는 LG전자와 진행하는 통합 실증과 냉각유 공급 계약을 봐야 합니다. 키앤솔에서는 첫 데이터 센터 고객과 액침 냉각 매출의 발생 여부를 봐야 하죠. GS에서는 실증 공급이 반복 주문과 해외 고객으로 확대가 되는지를 지켜봐야 하고요. 인공지능 반도체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한 렉에 들어가는 연상 장비는 더 늘어나게 되고 데이터 센터가 처리해야 할 열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 열은 인공지능 산업이 해결해야 할 부담인 동시에 대한민국 냉각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기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데이터 센터 설계도에서 냉각은 마지막 빈칸이 아닙니다. 서버보다 먼저 결정되는 출발점에 속해 있죠. 여러분,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는데요. 요즘 영상에서 종목을 알려줄 듯 하다 마지막에 알려주지 않아서 너무 화났는데 저는 모든 종목을 다 알려줘서 너무 좋았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게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저도 가끔씩 제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는 저만의 관심 종목 같은 게 있으면 제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드리고 싶어서 그런 방식으로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는 모든 종목 무료로 다 알려드리는 건 변함이 없고요. 정말 가끔씩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무료로 정보 받아보실 수 있게 신청 구글 폼 열어놓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알고 싶다거나 대장주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만 자유의지 안에서 신청하실 수 있게 하겠고요. 구글 폼이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신 방법으로 문자로 보내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니까요. 제 영상 좋아요와 응원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아직 영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만약 워렌 버핏이나 손정희 같은 투자의 전설들처럼 투자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투자의 전설들은 도대체 나와 뭐가 다른 걸까? 우리는 모르고 그들만 아는 숨겨진 그 비법이 뭘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인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이름이죠. 아마 블랙록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이 바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그 블랙록의 CEO, 바로 레리 핑크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남자인 거죠. 전설들 중에 전설입니다. 가장 많은 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갈 텐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등등 수많은 전설적인 기업들의 최대 주주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죠.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레리 핑크가 굴리고 있는 돈의 규모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20배가 넘는 1경 3천조가 넘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시작한 2000년 초반부터 레리 핑크의 모든 인터뷰들과 책을 읽어보고 그의 투자 철학이나 투자 흐름을 읽는 방법을 오랜 시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방식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투자 방식인 거죠. 혹시 속어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소거법 방식과 매우 비슷한데요. 소거법이란 A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A의 옳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실들인 B 그리고 C의 거짓을 증명함으로써 A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러한 논리적 접근으로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에만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죠. 즉,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철저하게 계산을 한 뒤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레리 핑크의 말에 따르면 한 종목이 최소 97.45%의 확률이 되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선 10단계의 검증을 거치는데요. 레리 핑크는 이를 투자 10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제가 이 레리 핑크의 10단계 소거법에 대해서 따로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겠고요. 오늘은 더 중요한 대박 소식이 있어서 그걸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뉴스를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이 레리 핑크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접 만나 한국 AI 기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MOU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레리 핑크가 직접 얼굴을 비추면서까지 관심을 드러내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세계 주식시장은 레리 핑크가 직접 한국을 향해 움직였다는 소식에 대한민국의 AI 시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대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AI 시장 중에서도 피지컬 AI 시장에 대해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의 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까지 했는데요. 최근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한 번에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슈팅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지금은 가격 조정까지 다 받아치고 횡보하는 기간, 조정까지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타이밍 싸움인데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매수 타점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번 이슈가 있으면 굉장히 크게 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잘 먹혀드는 차트의 형태를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레리 핑크는 이 기업을 선택했냐를 알아볼 텐데요. 앞서 블랙록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상당수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대박 기업이 삼성이 로봇 왕국의 1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최신 기술인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전문 기업인데요. 원래는 글로벌 1위 기업의 독점 공급을 담당을 하고 있다가 올해 초에 계약이 끝나면서 삼성이 바로 독점 계약을 맺게 되었는데, 현재 삼성의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두뇌인 반도체는 삼성이 최고로 세계에서 잘 만들고, 로봇의 몸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잘 만들 수 있는데, 이 둘을 연결해서 똑똑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소프트웨어가 없었던 거죠. 컴퓨터에 윈도우가 없으면 그냥 깡통인 것처럼요. 이걸 지금부터 만들자니 비용은 둘째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라이벌 경쟁사들에게 주인공 자리를 뺏길 판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 로봇용 윈도우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를 비밀리에 찾아냈습니다. 바로 숨겨진 보석 같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로봇의 통합 운영 체제인 엑손이라는 독점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AI 반도체가 내린 고차원적인 명령을 엑손이 실시간으로 로봇의 팔다리까지 오차없이 전달하는 그야말로 척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엑손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한 거냐 하실 텐데요. 우리가 컴퓨터에 윈도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윈도우는 컴퓨터라는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CPU, 메모리 같은 하드웨어와 워드, 유튜브,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가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피지컬 AI 로봇도 마찬가지인데요. 로봇에는 크게 카메라와 모터, AI 두뇌와 같은 다양한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엑손이 없다면 로봇의 눈은 그냥 보기만 하고 팔은 반복 운동만 하고 AI는 생각만 하는 거죠. 전기만 잡아먹는 그야말로 고철인 셈이죠. 이때 엑손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엑손은 로봇의 통합 운영 체제의 역할을 해서 로봇 전체의 관제탑이 됩니다. 로봇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엑손이 정리를 하고 AI에게 넘겨주면 AI가 판단을 내려 엑손에게 다시 전달을 하고, 모터에 이렇게 움직여라고 지시 전달을 하는 거죠. 즉, 로봇의 신경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처럼 복잡하고 변수가 많은 환경 속에서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기술입니다. 결국 삼성의 두뇌와 이 기업의 신경망이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완전 자율 로봇, 즉 한국형 피지컬 AI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3대 강국 비전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는 정부에서 선택한 이 기업과 독점 사업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기업이 올해부터 정부의 피지컬 AI 사업에 독점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책 수혜라는 날개까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전설적인 투자의 대부인 이 레리 핑크가 선택한 한국의 이 기업이 어디냐? 그걸 말하기 전에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든다는 점 꼭 알아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실전으로 주식을 배워오면서 돈도 정말 많이 날려봤기 때문에 제 구독자분들만큼은 손실 없이 행복하게 투자 라이프를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어렵사리 가져온 이 종목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만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구독해주신 분들 중 제가 준비한 이 숨겨진 대장주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952-4071번요. 010-3952-4071입니다. 여기로 대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대장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빠르게 내일 장부터 바로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종목 정보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그냥 종목 이름만 탁 던져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투자의 결정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이 종목명 받아보시고 무조건 이 종목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추가로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왜 제가 이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려고 했는지도 분명하게 아시게 될 테니까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짜 실전 전략이기 때문에 010-3952-4071번 010-3952-4071입니다. 여기로 대장이라고 두 글자 대장 문자 보내주시면 대장입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한해서 이 종목 정보 보내드리겠고요. 5초만 투자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